외환위기 이후에 최대 낙폭, 역대급 폭락이 나왔다. 일본화될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한 70~80% 있죠. 7, 80 제2의 저축은행 사태 보는 거 아니냐. 가능성이 있습니다. 꾼의 시선으로 경제를 보는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꾼의 김동환입니다. 강원도의 채무보증 불이행으로 촉발이 됐던 레고랜드 사태 후폭풍이 가뜩이나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은 물론이고요. 금융시장 전반으로 일파만파 번지고 있죠. 정부가 50조 원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진화에 나섰지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또 다른 위기의 내관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과연 레고랜드발 여파가 어디까지 이어지게 될까요? 자금 경색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의 부실화 가능성, 그리고 이에 따른 금융과 부동산 시장 전망까지 경제와 부동산 분야의 전문꾼들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 꾼! 야, 골프볼 1위가 바뀌었네요. KPGA 투어 볼 사용률 1위? 스릭슨. 금융위기는 사람들이 금융 안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기 시작할 때 발생한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더글라스 다이아몬드 시카고대 교수가 수상 직후에 기자회견장에서 언급했던 말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말이 지금 국내 금융시장에서 현실이 되고 있는 듯합니다. 레고랜드 사태로 금융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서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인데요. 안 그래도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레고랜드 사태가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된 건데, 한문도 교수님. 네. 부동산 시장 전문가로서요. 예.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일단 편하게 말씀 올리면 뭐 우리가 출렁다리가 있다고 했을 때 보기 좋고 관광지는 좋은데 출렁다리를 잘 다들 가고 있는데 네. 지나가다가 누가 그 출렁다리를 일부분을 칼로 조금 자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람들이 알고 나니까 사실은 출렁다리 문제가 없는데 네. 좀 자르니까 공포심이 다가오죠. 이거 문제 생겼다니까 우르르르 몰려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 현상이 지금 시장에 이제 과다하게 지금 신용경색으로 이제 펼쳐진 걸로 보이는데요. 네. 그 잘못된 신호가 시장에 그렇지 않아도 금융 경제 위기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좀 펼치고 있는 가운데 예. 어느 나라가 먼저 좀 금융 위기를 닥치나 하고 서로 쳐다보고 있는데 이런 이제 악재가 터지다 보니까 이게 뭐 전방위적으로 펴지게 되죠. 뭐 회사채뿐이 아니라 뭐 국채까지 뭐 CDS 프리미엄까지 더 올라가고 네. 제가 볼 때는 자그마한 돌을 던졌는데 이게 뭐 너무너무 커다란 파장을 일으켜가지고 이 금융시장뿐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도 사실 가을부터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작년 가을부터 PF 현장들이 좀 분양에 대한 어떤 예. 리스크가 좀 도출되고 있던 차에 이게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분양 현장이나 PF 현장에서는 지금 이제 금리가 조달 금리가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분간 정부가 일단 급하게 이제 뭐 지나자고 해서 그나마 다행인데요. 일단 당분간 이 영향은 좀 지속될 걸로 끈것 봅니다. 같은데 잔불들이 이렇게 도처에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얘기들 많이 네네 하시던데. 맞습니다. 예. 자, 홍춘욱 대표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예. 자금 시장 전반적으로 지금 굉장히 불안불안하다. 워낙 오래 보셨으니까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네, 일단 회사채 시장은 거의 힘들어졌고요. 네. 네, 특히 한전채조차 시장에서 잘 소화가 안 되는, 일단 회사채에서 자금 조달은 되게 어려워지고 기업보험 시장도 얼어붙었고 결국 시장에 지금 남아있는 것은 사실상 은행 창구밖에 네. 없는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기업 대출 금리나 이런 것들이 보면 한 1년 9개월 사이에 2020년 말 대비해서 2%포인트 이상 올랐고 이게 이제 올라오는 속도가 더 가팔라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금융시장 전체에 걸쳐서 강력한 신용경색이 발생했고 네. 차입 이자 비용이 높아졌고 차입 이자를 신경 쓰면 그래도 행복한 거고 롤오버 리스크들이 부각되는 그런 국면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흔히 그냥 돈맥 경화다 얘기를 하는데 딱 그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냥 어디에 딱 그냥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인데 빨리 이거 뚫어야 될 텐데. 자, 그러시고 최영일 경제시사평론가께서 정말
뭐 워낙에 여러분들을 만나시잖아요. 시사적인 그렇죠. 부분. 어떻게들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더글러스 다이아몬드 교수 얘기로 시작을 하셨으니까 네. 올해 가치 노벨 경제학상을 탄 벤 버냉키 네. 전 연준 의장이 네. 트리거가 있고 구조적 취약성이 있다. 그런데 레고랜드는 지금 트리거일 뿐이에요. 그냥 촉발했죠. 방아쇠를 당겼는데 문제는 그 뒤에 부동산 PF라고 하는 큰 시장 PF. 그리고 또 이제 이 사실은 큰 증권사보다는 중소증권사를 중심으로 해서 네. 비은행권 금융 시스템. 네. 사실 시스템보다는 이건 좀 에콜로지, 생태계에 가까운 것 같아요. 네. 법 제도의 규제를 받긴 하지만 네. 우후죽순처럼 돈이 연결돼 있는 골인데 자금 조달이 막히니까 이제 이게 심각한 상황으로 곪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언제 터지느냐인데 결국은 바늘 하나 들어가면 네. 버블이 뻥 터지는 아주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PF라는 용어가 우리 업계에 들어온 지가 뭐 십수년 됐어요. 근데 그럼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인데 이게 그냥 계속 주기적으로 그렇잖아. 지난번에 저축은행 사태도 결국 이 PF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괜찮은 거예요, 지금. 일단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은행권 PF 대출 규모를 대충 100조 불렀거든요. 네. 그에 비하면 은행권 최근에 나오고 있는 PF 대출 규모는 그의 절반 정도, 50조 안팎 정도니까 이게 이제 정확한 숫자는 뭐 사실은 또 지나가봐야 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에 비해서 이제 제2금융권, 특히 이 비즈니스를 가장 좀 열심히 했던 데가 어딘가 이렇게 좀 뭐 데이터를 살펴보고 하니까 일단 가장 PF 익스포저가 크고 자기 자본 대비해서 거의 100% 가까운 데들이 어딘가 하고 봤더니 예. 증권사. 증권사. 예. 그래서 몇몇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대략 한 80% 정도 이상 레벨에 있는 증권사들이 한 4개 정도 아니, 나오니까 그러니까 PF 대출 혹은 보증순계 자기 자본의 80%? 이상이 그러니까 대략 이제 이건 뭐 한국 신용평가에서 나온 자료니까요. 한국 신용평가에서 나온 자료에 이제 요지는 PF 대출 브릿지론 이런 거. 그러니까 브릿지론 이제 사업 초기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나쁜 상품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쵸. 분양돼서 돈 들어올 때까지 그 짧은 그 시간 한 3년, 길면 3년, 짧으면 6개월 정도 안에 돈 빌려줘서 그 돈 가지고서 사업해라. 그리고 어차피 분양은 다 잘 되니까 지금 그 돈 들어오고 나면 다 갚으면 그만이니까 이자는 또 10%까지. 예전에 18%까지 갔었는데 그래도 10% 정도 초반이었으니까.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리였어요. 네, 그렇죠. 그들 회사들한테는. 그래서 증권사나 보험사, 저축은행 그리고 일부 캐피탈 회사들의 수익이 그렇게 좋아졌던 이유들이 여기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조단위 이익을 작년에 다 기록했던 게 이 덕이 상당히 컸었는데 이제 이번에 좀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네. 이 업계 밖에서 보는 시각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시사 프로그램 또 진행을 많이 하시니까 어떻게 심각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생태계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생태계의 특성은 환경이 존재하는 거예요. 네. 환경이 지금 우리가 제일 걱정하고 있는 고금리라든가 또 킹달러, 지금 고환율, 또 고물가 이건 사실은 지난 정부에서는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그렇죠. 과열을 규제하기 위해서 뭐 20여 차례 정책이 나왔는데 네. 그 규제를 풀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재정은 긴축이다라고 한 새 정부의 기조에 환경이 완전히 180도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부동산 시장 자체가 달라졌죠. 네. 근데 문제는 지난 대선 때 보면 여야 후보 모두 공급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을 보면 정부는 안정이라는 얘기를 붙여서 안정 하락세라고 하지만 지금 공급하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시장은 안정 아니에요. 불안정 하락세예요. 네. 이런 상황에서 공급이 계속 밀려온다?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까 분양 얘기를 하셨는데 네. 분양이 돼야 PF가 실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금이 회수가 되고. 근데 자금 조달도 안 되는데 지금은 막혔는데 문제는 물려있는 돈들에서 지금 건설된 시공된 네. 것들이 분양을 했는데 미분양 사태가 속출한다? 만약 아니면 가격이 실현되지 못한다? 수익이 안 난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풍선의 바늘이 거기서 터지는 겁니다. 그럼 버블 터지면 어떻게 될 거냐? 이게 다 연착륙하기를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버블도 꺼지느냐 터지느냐가 다른데 네. 천천히 꺼지면 다행인데 터지면 이거는 피해가 속출할 것이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는 패닉이 올 수 있다는 위험이 제기된다고 봐요. 한종훈 대표님. 우리가 둔촌 주공하면은요. 야, 거기 저도 이제 그쪽 동네 이렇게 가다 보면 야, 여기가 바로 둔촌이구나. 할 감동의 정도로 기여죠. 네? 대단한
그리고 규모가 워낙 커가지고 정말 최대어. 예, 12,000세대니까 엄청나게. 근데 여기가 뭐 하다가 중간에 이제 공사비 올라가지고 뭐 이렇게 섰는데 또 재개가 됐다는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다시 어쨌든 들어갔는데 금리가 12%라는 거예요. 예. 야, 심각하네요. 예, 상당한 부담이죠. 거기 네. 조합원들도 일단은 공사 기간이 늦어지면서 그러니까요. 나중에 추가 부담 금액이 엄청나게 늘어나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까 거기 분양가를 높이자. 지금 근데 분양가를 높이면은 조합원들의 부담이 줄어들지만 사실 분양가가 높아지면 지금 같은 시기에 분양이 잘 되지도 안 되겠죠. 않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상당히 거기 전 문제라고 보여져요. 그나마 둔천주공은 이 메이저 회사들이 시행사들이 건설사들이 들어와서 했기 때문에 그나마 돈을 충당을 해서 시행사들이 자금을 모아서 이렇게 할 수가 있었지만 전국의 뭐 서울 경기권이나 뭐 지방 같은 경우에 그런 중소라든지 이런 데들은 과연 돈을 빌릴 수 있을까? 예, 그렇게 되면은 어차피 공사가 지연이 될 거고, 네. 그렇죠. 공사가 지연되면 공급이 제대로 또 안 되겠죠. 그래서 일공 건설사들이 뭐 자금력이 있으니까 버틸 수 있겠지만 중소건설사들은 버티질 못할 거예요. 그 충청권에 하나 이미 좀 예, 도산했잖아요. 충청권의 네. 중견 기업이죠. 그게 네. 뭐 6위권의 그런 그러니까요. 회사라 그러더라고요. 거기 부도 나와서 1차 부도 지금 네. 되는 그런 상황들이 과연 거기만 그렇겠느냐. 이제 다른 곳도 그런 가능성들이 지금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좀 조금 안 좋은 전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문도 교수님. 일단 둔천중공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일단 우리가 지금 공포 심리가 자극돼 가지고 다들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일시적으로 자금 유동성이 경색되다 보니까 뭐 그전에 5.9%로 썼는데 서로 타협만 잘했으면 그대로 이어서 쓸 수도 있을 것을 그 연장하지 못하고 이제 조합 문제로 이제 네. 들썩이다가 결국은 타결이 됐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타결이 된 이유가 뭐냐. 공사하는데 문제가 없겠다. 이 조건이면 시공사가 오케이 했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둔천주공의 캐시플로우를 우리가 예상해야 되는데요. 예. 지금 분양을 못 했잖아요. 네. 분양을 하면 분양 대금이 들어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캐시플로우가 좋아지기 시작하죠. 그 전국적으로 갔을 때 우량 현장인 거죠. 누가 봐도. 그렇죠. 단군 이래 최대 현장인데 그리고 신규 주택이고 지금 최첨단 뭐 AI부터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 선호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물론 분양가에 뭐 높고 낮고는 두 번째고 종국에 가가지고 시세는 어느 정도 받쳐줄 겁니다. 그래서 캐시플로우상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 데는 괜찮은데. 네, 그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네. 분위기가 지금 너무 경색된 거죠. 중견 건설사라든지 PF에서 뭐 브릿지론만 들어간 현장들도 많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작년, 재작년에 아까 우리 홍 박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수익률이 너무 좋거든요. 증권사, 캐피탈사, 보험사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게 이것보다 좋은 게 없었어요. 브릿지. 없으니까 다 달라붙은 거죠. 네. 브릿지 통해서 또 수익률 얻고 또 본 PF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수익률이 좋으니까 들러붙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쪽 분들이 부동산 전문가 계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리스크 그렇죠. 관리가 안 된 거죠. 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부산상호저축은행 2008년 금융위기 터진 것도 결론은 간단합니다. 시장이 침체되면 이 PF라는 것이 미래 수익을 담보로 분양이 된다는 전제하에 돈을 대출한 것인데 분양이 안 되면 당연히 회수가 안 되겠죠. 회수가 안 되면 당연히 그 대출한 금융기관은 유동성 부족을 당연히 겪을 것이고 그것을 활용해서 시행하는 시행자는 당연히 지금 말씀 주신 부도 사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현장들은 그러니까 결국 우량 현장과 부실 현장의 어떤 차이는 분명히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미리 대비를 하는 정도의 차이인데 아까 말씀드린 몇 개 증권사나 몇 개 좀 캐피탈사들은 자본 비율을 막 좀 과다할 정도로 PF 그쪽에 좀 과다한 대출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과연 우량 현장이면 당연히 이제 잘 슬기롭게 넘기겠지만 부실 현장이면 그건 사실 뭐 제가 볼 땐 국가도 구제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보고 어느 정도 또 그런 것들이 부실 현장은 정리되고 우량 현장 어떻게 살리면 구제를 해줘요? 그렇죠.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가 되면 제가 볼 땐 조금 조정국에 들어가고 이제 돈 균형 벌 때는 많이 벌었는데 또 다 해주면 또 국민들은 또 혈세 들어간다. 치킨 게임 어느 정도 돼야겠죠. 지금 대한민국 건설사가 워낙 많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면 또 다시 또 새로운 출발이 또 시작되겠죠. 사이트별로는 걱정 없다 이렇게 판정이 되어지는 사이트들도 있겠죠. 랜드마크나. 그런데 야 이제 뭐 고속도로나 국도 타고 가다 보면 아니 저기에 웬 아파트가 이런 데들도 이른바 나올러 그죠? 그런 데는 또 시공사들이 다 보면 도급순위 100위 아래에 있는 데들도 들어오고 맞습니다. 막 그런 상태인데 이게 정말
제2의 저축은행 사태 보는 거 아니냐. 영 박사님, 가능성이 있습니다. 갈 수 있어요? 배제할 수는 없다. 일단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까 증권사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 네. 저축은행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어서 저축은행 중에 일단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해서 요주 이하 대출 나간 거 있잖아요. 요주 이하가 14.8%. 요주의 이하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물론 이제 그 다음이 고정인데 네. 고정 이하는 아직은 안 왔는데 그건 상당히 낮아요. 근데 네. 요주의가 일단 낮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제 이자 좀 천천히 난다던가 또 연체한 지 얼마 안 됐거나 그런 것들이고요. 또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게 코로나 기간 2년이죠. 지난 2년 동안에 이 부동산 관련돼서 이제 금융 우리 이제 PF, 브릿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게 얼마로 늘었냐면 13조에서 29조로 늘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본의 200%. 돈을 너무 잘 번 거죠. 지난 2년간 너무 잘 벌어서. 그러니까 이제 증권사는 사실 제가 봐서는 지급 보증이 더 문제가 될 것 같고 건설사 지급 보증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런 쪽 비즈니스도 상당히 많아서 네. 증권사는 이제 그런 쪽에서 우발채무 발생하는 게 걱정인데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익스포저가 일단 원래 자체가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자영업자 중에서도 특히 그 신용점수 별로 안 좋고 LTV 기준 70% 이상 대출들 비중이 네. 높은 게 저축은행이죠. 예, 그래서 안 그래도 금리 올라가면서 부동산 시장 침체될 때 좀 어려운데 일부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만 일단 자기 자본의 한 200% 총 여신의 22%에 달하는 부동산 관련 대출들 이게 이제 이것들이 연쇄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 여기를 이제 규모는 얼마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예, 뭐 당장 20조 상당이니까 규모는 얼마 안 되는데 이제 이게 방아쇠가 될까봐 이제 앞으로 그 회사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일단 이 업종에서 지난 2010년에 있었던 지금 12년 전에 있었던 그 악몽이 다시 재현될 수 있을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김프로가 여러분들에게 팁을 하나 드리면 예금자 보호 대상은 원리금 포함해서 5천만 원까지고요. 그 5천만 원도 정말 그 은행이 지급불능 상태가 되면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상당히 지연돼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주지도 않습니다.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 5천만 원까지는 딱 하고 막 안심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원리금 포함입니다. 예, 그래서 5천만 원 딱 입금하는 순간 이자는 못 받으실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 물론 이제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랍니다만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조심 하시기를 이 세 분, 네 분이 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 어쨌든 정부가 50조 넘는 규모의 유동성, 5대 금융지주가 또 95조. 물론 95조 원이 다 나오는 건 아니에요. 원래 나오는 거 플러스 한 거니까. 우리 95조 이런 거 할 때 좀 브렉다운해서 하긴 해야 되는데, 그죠? 예. 그래서 이 정도 효과면은 어떻게 큰 불은 끌 수 있는 겁니까? 한 대표님? 저는 뭐 단기적으로는 뭐 가능하다고 보여져요. 네. 예, 그리고 시장에 일단은 정부가 개입을 해서 물론 조금 미진하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너무 늦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네. 그래도 뭐 정책을 신속하게 그래도 어쨌든 내놨던 거는 좀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고 예. 있고요. 단지 이제 지금 금리 인상으로 지금 돈줄을 조이고 있는데 지금 유동성을 축소하고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이 엇박자가 지금 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조금 우려스럽고요. 그리고 우리 PF 대출이 거의 지금 막혀 있거든요. 그렇죠. 예, 뭐 우량 기업이든 뭐 본래 해주겠다고 했던 것들도 계속 뭐 서류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지금 되게 좀 까다롭게 해서 안 나오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한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브릿지론을 한 다음에 이제 만기 때 PF 대출 갈아타야 되는데 지금 그 전 단계에 아직 못 갈아타고 있는 그런 사업장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 그런 데들이 지금 나중에 아마 그런 땅들 이런 데를 부실 채권으로 넘어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홍춘욱 박사님. 네. 어떻게 보세요? 이 정도 규모면은 이 진화가 다 될 것 같아요? 조금 힘들 수도 있다. 아니 이게 뭐예요? 90조에다가 예. 95조에다 50조면은 145조인데 우리 한 해 예산의 거의 뭐 4분의 1 네, 그 정도 되죠. 거인데 그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된다가 아니라 또 네. 충격이 있었다. 그러니까 레고랜드로 끝났으면 좋았는데 네. 이제 그 뒤에 흥국 생명하고 예, 또 DB생명의 네. 콜옵션 문제가 생겼거든요. 콜옵션이 뭐 별거 아닌데 그냥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제 만기가 되게 긴 채권을 찍었어요. 한 30년짜리 찍었는데 네.
누구나 그 30년 동안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콜옵션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거죠. 5년 내 콜옵션. 5년이죠, 대부분. 그래서 5년짜리 콜옵션을 가지고 있어서 대충 5년 정도까지는 금리 5% 예를 들어서 하다가 그 콜옵션 행사 안 하면 이제 그때부터 금리가 뛰어요. 7%. 그러니까 당연히 7% 이자를 내느니 5%로 그 채권을 다 클로징 해버리고 사주면 끝나는 건데. 그렇죠. 또 조달해서 또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흥국생명에 이어서 이제 이번에 DB생명까지 연이어 두 우리나라를 그래도 이름 다 알고 있는 이 좋은 회사들의 콜옵션 행사가 없었습니다. 무산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콜옵션 행사가 내년 2월부터가 이제 또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리고 어디 그렇지. 하나 이름이 쳐지는 데가 없는데 콜옵션 행사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생기죠. 그 외화 자금 조달이. 그러니까 저기 요거는 대부분 달러 표시체죠. 달러도 많고 또 이거를 산 게 우리나라 들어와 있는 외국인도 샀으니까 둘 다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들이 함께 생긴 거죠. 그래서 금리 부담들이 높아지는 것도 높아지는 거지만 저렇게 콜옵션 행사를 못하게 되는 것 자체가 불확실성을 지금 시장이 좀 높이는 그런 신뢰가 깨진 거다. 신뢰가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레고랜드는 어떻게 보면 그래 커뮤니케이션 문제였다. 우리가 아주 긍정적으로 보더라도 그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쳐도 커뮤니케이션 에러의 대가치는 너무 컸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것이 와버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신뢰거든요. 이 회사가 우리한테 만기에 돈을 줄 거야. 이 딜은 롤오버가 될 거야. 이 브릿지론 다음에는 PB 본계약이 잘 될 거야. PF 본계약이 잘 될 거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로 세상이 움직이는데 일단 기대가 지금 좀 끊기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분명 정부가 채권시장 안정 펀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채권 매입 프로그램, 특히 회사채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건 아주 잘하는 일이다. 근데 혹시 모르니까 더 준비를 해야 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죠. 최영일 평론. 네. 2008년 기억해 보시면 이제 우리가 충격받은 게 리만 브라더스가 부도나지 않습니까? 9월 달에. 그 전에 이미 시작이 된 거죠. 서프라임 모기지가 건트리거가 됐고 아까 이야기했던 벤 버냉키의 구조적 취약성이 금융권에서 태풍처럼 휘몰아쳤고 그러면서 미국에서 비은행 대형 금융사 5개가 졸지에 사라져버려요. 구조조정이 되고 금융권의 위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금융권은 어디로 돈을 수급하냐면 산업 현장으로 가요. 그러니까 제가 30대 이제 기업 경영할 때를 생각해 보면 정말 자금이 경색돼서 조달이 힘들 때 1금융권, 2금융권, 3금융권 이율은 높아지는데 금리는 높아지는데 손을 내밀면서 그 유동성 때문에 자금 조달을 위해서 그렇죠. 힘을 쓰고 기업 어음 발행하죠. 당좌 수표도 발행하죠. 근데 이게 안 돌아가면 이제 부도 나고 회사들이 줄도산하는 거예요. 지금 레고랜드 발을 다시 돌아가 보면 이 공사예요. 강원중도개발공사라는 강원도가 보증한 튼튼한 회사. 실물도 있습니다. 중도에 레고랜드라는 테마파크가 흑자를 내고 있었어요. 근데 지사 말 한마디에 그냥 신용이 신뢰에서 불신으로 하루아침에 돌면서 붕괴되는 과정을 봤는데 그게 이제 연쇄 체인 리액션을 일으키더란 말이죠, 지금. 그래서 결국은 2,050억 때문에 그럼 200조 자금 조달 시장이 경색된다는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 금융권 중에 물론 뭐 전부 다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 중에 일부가 넘어졌을 때 거기에 또 딸려 있는 자금 공급 이 산업 현장 식구들은 어느 정도나 붕괴가 되는 걸까를 생각하면 사실 금융권 하나가 금융기관 하나가 청산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사실은 엄청난 실업자가 양산되는 거거든요. 기업이 이제 문을 닫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게 한 3차 효과 정도 날 텐데 그것이 돌고 돌면서 지금 우리가 단순계가 아니라 복잡계 경제를 살고 있기 때문에 서로 또 연관성을 주면서 불신이 불신을 낳고 불신의 악순환을 가지고 오면 결국은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다이아몬드 교수의 얘기가 실현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정부 당국이 지금 유동성 공급을 많이 하는 거 좋죠. 필요한데 문제는 제일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시장 신뢰를 회복적으로 좀 전환할 수 있는가가 핵심 포인트인데 현재 제가 보기에는 쉽지가 않다. 전문가들도 암울하고 실제로 기업을 하는 분들이나 금융권에 있는 뭐 이제 지인들을 만나봐도 네. 분위기는 아니 근데 이게 집값은 말이죠. 정말 예민해서 국민의 반은 이번 기회에 더 빠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특히 젊은 분들 중에 지금 진보 사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또 야, 내가 영끌해가지고 지난해 그 샀는데 나 어떻게 해야 되냐. 이자가 지금 뭐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그죠? 집 한 채밖에 없는데 일단 사면 초과라고 뭐 다 알고 계실 거고 예. 일단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주택자하고 유주택자들은 사실 걱정 안 하고 있잖아요. 1주택자들.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은 1주택자 중에 영끌하신 분들 그리고 다주택자분들인데 다주택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좀 서핑 타듯이 좀 자산이 여유가 있는 분들은 전혀 뭐 신경 안 쓰고 있고 그 중에 이제 무리하게 전세 끼고서 하신 분들은 이제 지금 좀 위험한 상태가 됐고요. 그럼 영끌하신 분들 중에 대충 제가 계산을 해보면 2020년도, 21년도에 서울의 아파트를 예를 들면 9만 7천 개가 거래됐고 그 다음에 작년에 한 4만 5천이 됐습니다. 그러면 합하면 14만 한 2천 되는데 근데 영끌이 보통 한 30% 정도 20, 30 세대들이 30% 비중이었는데 계산하면 한 4만 2천 원 정도는 20, 30이 산 거예요. 샀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또 조금 제할 부분이 뭐가 있냐면 다만 중에 이 대기업이나 군인공제조합 또 우리은행, 뭐 은행사주 뭐 이렇게 대기업에 다니는 분들 금융기관 또 군인공제 뭐 경찰공제 이런 데들은 직원 대출이 있어요. 주택 마련에. 그래서 금리가 1%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000년, 2020년, 21년에 그걸 활용해서 매입한 분들이 많아요. 그건 괜찮네. 네, 그분들은 이제 좀 제해야 되는데 제가 대충 보니까 한 4만 2천 중에 한 1, 2만은 거기에 해당될 것 같아요. 그럼 2만 정도, 2만 2천 남잖아요. 그럼 2만 2천 중에 좀 대기업은 아니더라도 조금 연봉이 되시는 분들이 추론이죠, 이거는. 제가 데이터를 안 봤으니까. 추론으로 보면 그러면 2만 세대가 좀 불안한 상태고 그중에 30, 40% 정도는 능력이 돼서 버티고 가지 않을까라고 판단하면 그럼 한 1만에서 15,000 세대가 직경탄을 맞은 거거든요. 파산을 하든지 아니면 경매로 나중에 물리게 되든지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면 2,180만 가구 중에 서울만 할 때 15,000 가구니까 전국으로 따지면 곱하기 4 정도 하면 한 6만 가구. 네, 6만 가구거든요. 좀 냉정한 얘기지만 그분들은 어떤 목적인지 모르지만 투기성 요소도 분명히 존재했을 것이고 정리가 되고 파산되면 경매로 시장에 나올 거 아닙니까? 주택 가격이 지금 고가인 것이 거품이 어느 정도 제거돼서 네. 주택 가격이 20, 30% 다운된 상태에서 다시 시장을 진입한다. 그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현재 경제 시장 참여자들한테 주체들도 부담을 줄이니까 도움이 된다고 봐요. 왜? 가처분 소득이 그만큼 느니까 그 돈이 내수에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저는 영끌에 대해서 일부분에 대해서만 걱정을 해야지 통을 모아가지고 마치 다 좀 어려운 상황인 것처럼 집값 보는 빠지면 다 그냥 도덕적 망한다. 회의에 빠지니까 제가 볼 때 정부에서 냉정하게 좀 자본주의에 입각해서 좀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영끌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만 전이되는 건 좀 문제가 되겠죠. 그 심리적인 거. 그 부분만 정부가 잘 케어하고 이번에 안심전환 대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충분히 해가지고 경제 주체가 영끌을 했지만 부담할 수 있고 나중에 미래소득이 뭐 좀 가능한 분들은 회생해주는 어떤 프로그램을 좀 작동시키면 제가 말씀드린 투기에 가까운 그 부분들만 정리가 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치면 제가 볼 땐 전 국민이 행복한 주택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런 과정을 예측해봅니다. 거쳐야 된다. 네, 안 거치면 이건 나중에 더 크게 터집니다. 네. 한정훈 대표님. 예. 어떻게 보십니까? 작년에가 아주 폭발적으로 올랐어요, 가격이. 작년 1년 동안. 그래서 가격이 많이 올라서 사실 뭐 여러 가지 나타나고 있는 지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분명히 지금 시장이 금융위기 이후에 안 좋은 상황으로 지금 내몰리고 있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집값이 떨어지는 하향 국면으로 간다고 하는데 지금 이걸 폭락으로 가기 위한 뭐 전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이게 왜냐하면은 장기 하락으로 이게 가려면은 우리가 거래량을 봐야 되거든요. 서울시에서 매년 거래되는 양이 최소한 우리가 보통 뭐 시장이 안 좋다고 했을 때도 한 4천, 5천 가구 지금 거래가 됐거든요. 월에? 예. 예. 월에. 근데 지금 거래되는 거 제가 여기 봤는데 500가구? 7월에 643건, 8월에 672건, 9월에 614건, 10월 달도 아직 안 나왔지만 네. 곧 600건대에서 머물 거예요. 지금 이 거래량을 가지고 뭐 가격이 폭락해서 떨어진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래량이 일정 부분 최소한 서울 같은 경우는 3천 가구 이상이 거래가 되면서 거기서 가격이 하향 조정이 되면서 거래가 됐을 때 그게 비로소 진정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제가 6월 달인가 5월 달인가 보니까 잠실 주공 아파트에 뭐 5억인가 뭐 6억 떨어진 그런 아파트가 있더라 이런 기사 오단지. 났었거든요. 예. 그런데 막상 보면은 그런 건 정말 특이한 거래일 뿐이지. 그리고 매물이 한 달에 뭐 4개, 5개 거래가 되는 게 그게 시세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빚을 내 가지고 투자를 했던 그 젊은 2030 세대나 그리고 뭐 이렇게 일시적인 이주택으로서 팔아야 될 상황 그리고
또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내가 이 집을 정리를 해야 된다. 내가 돈이 당장 필요하다. 이런 분들이 급매물로 나오는 것일 뿐이지 실제로 거래가 이렇게 활발하게 그래도 일정 부분 돼서 나와가지고 가격이 하향 조정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뭐 거래에 완전히 뭐 무슨 장기 하락으로 가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홍 박사님 어떻습니까? 장기 하락 아니고 이거는 일시적인 금융 경색으로 인한 매수세의 공백으로 인한 일시적인 갭 하락이다. 거래가 안 되는 걸 봐라. 우리 한정훈 대표님의 말씀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한 대표님 말씀에 뭐 부분 공감합니다. 근데 일시적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외환위기 이후에 최대 낙폭인 것 같아요. 거래가 되는 단지들은 지금 5천 세대 이상의 대단위 단지들이거든요. 흔히들 이야기하는 이제 리딩 단지들인데 리딩 단지는 거래량이 아무리 없어도 거래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누구나 알고 있는 지역이고 또 표준화가 돼 있으니까. 네. 근데 거기서 나온 시세를 무시할 수는 없다. 예.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대충 송파구에 있는 일부 리딩 단지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한 엘리트라고 가격에 하는. 예, 네. 예, 30% 이상 하락했는데 그게 거기서 거래가 잘 되고 있어요. 또 이번에 서울 시내에서 몇백 가구 안 된다 해도 거긴 몇십 가구 됐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우리한테 이제 뭘 시사하냐면 이 신호를 주거든요. 즉 다른 단지에서 거래가 안 되는 단지에게도 송파구에 있는 리딩 단지 30% 빠졌다. 그러면 그 정도 조정을 기대하고 매수자가 오지 그 정도 가격 하락을 수용하지 않고선 거래가 안 되는 시장이 오는 거잖아요. 정부가 그 유동성이 너무 말라버린 시장에서 가격 발견 기능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거래가 잘 되도록 도와주는 각종 규제를 도입한다고 한들 반등하겠는가. 이건 거래를 증가시켜서 빨리 엑시스를 해야 되는 사람들을 시장에서 좀 이렇게 벗어나게 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서 웬만한 정책이 나온다고 해서 시장이 여기서 회복된다고 말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여건 아닌가. 추세 하락이 시작됐다. 그렇죠. 지금은 추세 하락이 이미 시작됐다가 아니고 상당히 진행됐다. 네, 진행됐다죠. 시작 단계는 이미 끝났고 작년 연말에 정점을 쳤고 네. 지금 올해 내내 9월 정도까지는 완만하게 떨어지다가 9월, 10월이 기폭제가 됐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9, 10월에 있었던 우리 주식시장의 폭락 그리고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으로 인한 나스닥 시장의 패닉 여기에 이제 레고랜드 사태 이게 네. 겹쳐져서 이제는 뭐 숫자로 우리 다 확인한 어떻게 보면 이제 역대급 폭락이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봅니다. 한문도 교수님 네. 추세적으로 쭉 장기간에 빠지진 않을 거고 홍순욱 박사님 상당히 많이 진행됐다. 한문도 교수님 어떻게? 네, 비하인드로 일부 맞습니다. 홍 박사님 말대로 이미 작년에도 이미 조짐이 있었고요. 거래량이 좀 줄기 시작했어요, 이미 그때부터. 근데 지금 이제 장기 하락세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부 위기인 IMF 때 네. 기업 부채가 많아가지고 가게들은 뭐 건전했죠. 그 당시만 해도 소득 늘고 그때도 3년 반 갔거든요. 그 하락기가 빨리 회복했죠.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07년도부터 노무현 정부에서 여러 가지 규제책을 쓰고 분양가 상한제 들어오면서 주택시장이 이제 하방 압력이 이제 효과가 나타나는 한 시점에서 한 6개월, 8개월 있다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가 됐죠. 그래서 연쇄적으로 이어졌는데 그 기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강남 미분양 시절이 2012, 13, 11년도거든요. 강남 미분양 누가 뭐 생각을 했습니까? 그때도 강남 더 이상 뭐 못 믿어 이런 소리 많이 나왔는데 2030 세대들은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4050 분들하고 60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때 기간을 따져보니까 2008년도부터 꺾였다. 왜냐면 2008년 초입에는 일단 버티고 있었다가 8년 말부터 이제 완벽하게 이제 시장 하락으로 들어섰는데 그러면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활성화시킨 게 2014년, 13년부터 했지만 시장에 나타난 건 14년이거든요. 그럼 7년이에요. 최경환 장관. 6에서 7년, 네. 초이노믹스 할 때. 그럼 6, 7년 갔다는 것은 그때 위기는 우리 위기가 아니었잖아요. 또 외부 위기였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내부 위기도 터지진 않았고 외부 위기도 완벽하게 터지진 않았지만 미국 금리라는 건 하나 터졌잖아요. 급격한 뭐 인상 속도. 근데 외부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하고 중국 버블하고 또 리스크가 하나 더 있고 우리는 지금 PF 이 부실도 있고 가계부채
부실도 지금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가 터지면 내부 외부가 같이 터지잖아요. 그럼 상식적으로 한 가지만 있을 때 3년 반, 하나 또 외부에 있을 때 7년. 그러면 상식적으로 4년은 가겠다. 뭐 저는 단순하게 그냥 아무런 뭐 없이. 짧아도? 예. 그냥 느낌상 4년은 가겠구나. 그리고 경제 이론상 어떤 위기가 1년 만에 끝인 경우는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최소가 제가 알기로는 19개월에서 24개월인데 그거는 일단 기본으로 받아주고 우리가 시장을 좁혀야지 네. 자꾸 뭐 다른 일시적 반대 이런 건 또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또 미국의 추이가 이제 우리를 결정하니까 그걸 같이 보시면서 시장에 대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까지는 집 살 생각 하지도 마라. 그건 아니죠. 절대 아니죠. 그렇게 계시면 안 되죠. 아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 7년 가는데 최소한 4년은 빠진다. 일단 주택가격 부담률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네. 그 수치가 지역별로도 다르게 다 뽑을 수 있습니다. 그 수치로 지금 204거든요, 서울이. 네. 그러니까 서울은 제가 볼 때 30-40% 조정될 거라고 보고 있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한 120 정도 올라갔어요. 평소에는 한 90, 80 하다가. 그러면 그 수치에 어떤 조정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내려왔어요. 수도권 특히. 그런 지역들은 신축이고 또 그리고 분양을 했는데 분양가에서 뭐 많이 다운돼가지고 미분양 나가지고 할인 분양 들어갔다. 주유 시세랑 지금 비슷하다. 주유 시세도 내려간 가격이다. 그럼 지금 매입을 했을 때 주택 가격이 앞으로 10%나 15% 더 떨어진다고 가정해도 나중에 어떤 장기 상승 곡선, 물가 상승률에 대비한 크게 생각하면은 크게 무리 없이 진입하셔도 능력이 될 때는 상관이 없다고 사이트별로 생각합니다.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지금 딱 사면 예전처럼 팍 올라갈까 그런 기대는 하지 마세요. 그런 시장은 저는 이제 앞으로 좀 한 10년 동안 없을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그렇죠. 예. 10년. 해영일 평론가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암울한데요. 좀 나눠서 보자고요. 무주택자에게는 좋을 수 있다. 네. 선택의 여지, 그러니까 옵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주택자들의 경우에는 이 대한민국의 뭐 일반 직장 생활하고 먹고 사는 일반 서민 중산층 가구들은 부동산이 유일 자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자산이 쭉쭉쭉쭉 빠진다. 4년이다. 5년이다. 그럼 사실은 아까 영끌족이 조정 국면을 좀 이제 겪을 수 있다. 합리적 행위자라면 그러는데 네. 영끌족이 거의 안 놓을 것 같아요. 악착같이 대출이자를 먹을 걸 허리띠 졸라매고 대출이자를 갚더라도 나는 박차를 탔거든요. 겨우 내 집을 마련했어. 앞으로 내 집 마련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근데 뭐 정책이 바뀌든 정부가 바뀌든 4, 5년 버티면 또 올라갈 수도 있겠지. 여기서 팔아버리면 나 망하는 거 아니야? 이래서 버틴다고요, 대부분. 지금 거래 절벽에 와 있는 이유는요. 저는 제가 느끼는 건 간단해요. 저도 아파트에 살지만 주민들이 가격 방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낮게 팔면 안 되잖아요. 지금 얼마나 커뮤니티가 활발하게 움직입니까? 지금 집을 20%, 30% 싸게 내놨답니다. 그러면은 압력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잖아요. 그럼 왜 지금 집을 급매물이 아니면 정말 내가 이민 다음 달에 갑니다. 이거 얼마라도 팔아야 됩니다가 아니라면 허용되지 않는 게 매물 내놓지 말라는 거예요. 싸게. 가격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그렇죠. 유주택자들의 일종의 사회적 담합이에요. 이게 오래 갈 거 아니에요. 영끌족 안 팔아. 매물도 거래 절벽이야. 가격은 서서히 하방해. 그러면서 이게 4, 5년 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대출은 막아야 돼. 대출은 다 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자는 높아졌어. 그럼 이 경제적 고통이 부동산 시장에 국한되겠냐라는 거죠. 서프라임 모기지가 트리거라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 빅숏 보세요. 영화. 웨이터도 집 사잖아요. 대출 끼고. 그런데 버블 나니까 다 거지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홈리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지지 말란 법이 없는 게 부동산 버블이라는 것이 꺼지느냐 터지느냐 차이가 다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지금 이 양상이 뭐냐면 대한민국은 부동산 버블이 꺼진 적이 없기 때문에 교수님 이제 대표님들 말씀처럼 그래서 저는 한번 꺼지면 이거는 상당히 여파가 일본에 잃어버린 20년, 30년이 우리의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고를 계속 주는 거지 않습니까? 일본만큼은 우리 따라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네? 다른 데는 몰라도 일본을 따라가면 안 되죠. 암울합니다. 그렇게 아니, 보면. 한문도 교수님. 일본화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럴 가능성이 한 70-80% 있죠. 7, 80? 네, 제가 개인적으로 저 혼자 이제 뭐 그림 그려볼 땐 그렇더라고요. 근데 20-30%도 큰 확률이잖아요. 잘 그렇죠. 버틸 수가 있죠. 뭐 정부하고 국민이 잘 합치면 되고 최영일 평론가님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좀 추원을 드려도 될까요? 네. 이 유주택자분들이 이제 집값을 방어한다고 그러고 또 연구원분들이 이제 버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는 심리적으로 맞는 말씀인데
시장에 나온 상황은 지표로 틀립니다. 그렇다면 매물이 없어야죠. 매물이 넘쳐납니다. 그거는 이제 반론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유주택자분들이 집값을 이렇게 좀 방어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땐 그 유주택자시면서 아마 하나 더 주택을 또 투자하신 분들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를 서베이를 해본 결과 유주택자 중에 반 이상은 자녀를 데리고 있습니다. 성인 자녀나 성인이 될 자녀들. 계산해 보면 내가 집을 하나 가지고 집값이 올라봤자 아들이 둘이고 자녀가 둘이면 손해예요. 나중에. 그러면 그 분들의 비율도 계산해 봐야겠죠. 그럼 유주택자가 50%고 다주택자는 한 10% 되고 40%가 무주택자인데 50% 중에 반 정도는 자녀가 있다고 판단하면 40에다 25%는 65%의 국민이 주택 가격이 내려가기를 원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금융과 대출과 여러 가지 어떤 조작적인 수단과 목적으로 집값을 떠받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역대 최대가 됐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최영일 평론가님의 말씀에 약간의 다른 의견을 드리면 저는 조정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젊은이들이 출산율이 지금 세계 1등이지 않습니까? 뒤에서. 이런 부분이 좀 암울한 현상을 빚으니까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의 조정이 있은 다음에 다 경제 펀더멘탈이 다시 튼튼해져가지고 다 같이 집값도 오르고 소득도 오르고 이게 순차적인 어떤 대한민국의 모습이 아닐까 좀 말씀드려봅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고 네. 버블이 터지는 것에 대해서 터져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연착륙을 해야 한다는 거고 맞죠. 저는 경착륙이 될까 봐 이제 걱정이 되는 거고 그건 맞습니다. 아까 이제 지표는 제가 참고로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홍춘욱 박사님. 네. 그럼 이제 젊은 분들이 이제 걱정이잖아요. 연끌 한 분도 있고 올라갈 때 속 터지게 나는 집이 없어. 그럼 지금이라도 조금씩 연구해가면서 이제 좋은 지역 사야 되는 그런 시점이에요. 상당히 진행됐다고 했으니까. 예,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거의 다 왔어요. 예, 왜 그러냐면 지역별로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차트가 있는데 네. 세종시를 제외한 주요 지역들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의 역사적인 평균치와 최근 데이터 이제 피크 친 거죠. 아까 9월부터 빠졌다 그랬으니까 2분기 6월 말까지 기준인데 서울이 일단 제일 심각했죠. 그래서 역사적인 평균이 한 126, 125 정도였는데 저게 204. 네. 예, 그리고 경기도도 심각해요. 역사적 평균이 한 70대 정도였는데 이게 116. 그리고 인천도 심각해서 역사적 평균이 한 60이었는데 90. 그러니까 저런 상태로 돼 있고요. 그걸 쭉 보고 있으면 우리나라의 어디가 좀 지난번에 너무 과열이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저 데이터의 좋은 점이 뭐냐면 그럼 역사적 평균이 얼마인데 네. 한 걸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잡으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저게 이제 6월에 뭐 역사상 최고가니까 저기서 얼마 빠지면 적정이니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그 이야기를 거죠. 저기서 얼마가 빠지면 적정입니까? 거기서 바닥이냐 그건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미연준이 어떻게 할지 또는 윤석열 정부가 다음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어떤 분명히 규제 완화 조치를 취할 거라고 보는데 어떤 정책이 나올지 우리는 현 시점에서 모르니까 가장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밸류에이션밖에 없는 거죠. 결국 각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소득과 이자 그리고 집값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만든 건데 지난 한 20년 동안의 평균이면 그래도 믿을 만한 레벨 아니냐라고 본다면 서울은 한 30% 빠지면 66% 레벨이 되면 딱 124 정도가 되니까. 야, 근데 서울의 개별 아파트가 30% 빠지는 거야. 금방 빠질 수도 있어 보이는데 평균이 30% 빠진다는 건 거의 뭐 어떤 단지는 반토막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외환위기 때도 한 해 우리나라 부동산 아파트 가격이 얼마 빠졌냐면 그때 빠진 가격 이렇게 레벨을 우리가 살펴보시면 마이너스 13%인가 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전국 단지 기준으로 해서 누적해서 빠진 것을 가격 지수를 보면 한 20%. 근데 이게 그때 실거래가 통계가 없으니까 호가 통계로 20%니까 거의 한 2배는 됐다고 쳐도 외환위기 때조차 30-40%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번에 불과 9개월만, 10개월 만에 올해 2월이나 3월이 아마 고점이라고 보이는데 그 뒤에 일부 지역 중심이지만 아무튼 대단지 아파트가 그렇게 빠져버렸다라는 건 그 지역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한 10%도 빠진다 치면 평균보다 이제 확 내려가는 거고 거기서 20% 빠지면 더 내려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 저는 만약 지금 현재 운 좋게, 이거 운이죠. 작년에 정말 그 어마어마한 동종 집단의 압박이라고 우리 부르잖아요. 피어 그룹 프레셔. 노회한 산이라는 친구들의 그 말을 버텨냈던 분들은 현금을 들고 계실 테니까 그분들은 올해는 저라면
제가 젊은 세대라면 경매하겠습니다. 경매 시장이 지금 어마어마한 물량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매에 낙찰률도 낙찰가율도 떨어지고 낙찰률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낙찰률은 서울 기준으로 해서 10건 나오면 3건 정도만 낙찰되고 있어요. 그게 다 1차 유찰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2차까지 간 다음은 한번 사볼 만하지 않냐. 마지막으로 지금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부동산이든 금융이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인드로 또 이런 건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런 차관점이 있으면 네 분께 공의 제가 한 30초 정도씩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정일 전문가. 네. 제가 오늘 좀 이제 한문도 교수님의 이 부동산에 대한 분석에 반기를 든 것 같아요. 감히 죄송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결론에 대해서는 너무나 한 교수님 말씀처럼 됐으면 좋겠다라는 지향이 있어요. 하향 조정되고 새로 시작하는 것이 맞다. 거기에 동의하는데 불안감은 뭐냐면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저는 뭐 기사와 지표들을 분석해 보면 예. 불안하다. 올 겨울에 심각한 일이 터질 것 같다. 이런 네. 불안감인 거죠. 이 시장의 불신이 지금 다 응축되다 보니까 이게 잘 해소되기를 바라고요. 신뢰 회복이다. 정부 정책이 제일 중요한데 정부 정책이 노무현 정부 때 그랬잖아요. 좌회전 깜빡이 켜고 왜 우회전 하느냐. 지금 딱 그런 모양새예요. 우회전 깜빡이를 켰는데 좌회전하고 있어요. 긴축한다 그러고 유동성 공급을 하고 있는 엇박자. 이런 것 때문에 저는 내년 초, 올 겨울에 큰 혼란이 좀 초래될 것 같다. 그런 것 때문에 대비해야 한다. 그래. 윈터 이즈 커밍. 대비해야 되는데 이게 각자 도생이어야 하느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홍춘욱 박사님. 좀 비관론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직 근데 골든타임은 지나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단지에 국한된 문제고 또 일부 금융기관들이 또 마찰적인 이슈로 네. 고통을 받고 있지 연쇄적인 문제가 바로 시작돼서 지금 무너지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또 좀 이르죠. 일단 적기에 적책들이 대응이 잘만 이루어진다면 팔 수 있는 사람이 뭐 좀 가격을 인하하기만 하면 팔 수 있는 또 살려는 사람이 조금만 이자를 더 주면 바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좀 시장의 유동성을 잘 공급한다면 그래도 불을 어떻게든 진화하는 데는 성공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희망 섞인 전망을 해봅니다. 네. 한정훈 대표님. 예. 많은 분들이 어떤 논리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근데 제가 여태까지 부동산 시장에 오랫동안 있어서 느꼈던 게 부동산 정말 논리적이지 않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정말 논리적이 않은 게 부동산 시장이고요. 저는 지금 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간다고 손 놓지 마시고 항상 꾸준하게 공부를 하시면서 어떻게 시장이 흘러가는지를 잘 봐야 된다라고 저는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나중에 내 집 마련을 한다거나 할 때도 반드시 큰 지금의 이런 어떤 공부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방향성만 제대로 알게 되면은 네. 부동산 투자는 쉽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부동산 그 흐름은 제가 여태까지 해보니까 계속 반복되더라는 걸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 부정적인 마인드보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그래요. 시장을 예의주시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문도 교수님. 이 또한 뭐 지나가리라 이런 말 있잖아요. 일단 내년에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뭐 미국 상황도 리세션이 올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내년을 넘기고 나면 뭐 바닥을 좀 확인하는 시기가 다가올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네. 다시 또 희망의 시간이 다가오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 추원을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아까 거래량이 늘면 시장이 좀 연착륙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 안심전환 대출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를 차라리 저는 그 자원을 절이거든요. 무주택자들에게 조금 더 낮춰서 정부가 좀 감수하고 뭐 2.5% 3%에 한다라면 가격이 어느 정도 내렸을 때 그분들은 매입을 할 용의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을 좀 받쳐줘서 가격의 폭락도 막아주고 이런 것도 좀 한 방편으로 정부에서 좀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여하튼 정말 예민한 주제인데 네 분이 정말 활발하게 이렇게 토론해 주셔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또 시청자 여러분한테 어떤 면에서든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어쩌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레고랜드와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작은 조각 하나라도 잘못 끼우게 되면 쌓아 올린 조합에 균열이 생기는 레고처럼 지금 우리의 현실도 어긋난 조각 하나로 인해서 그동안 쌓아 올렸던 세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데요. 가족을 위해서 내 집 마련을 꿈꾸고 조금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두의 희망이 더는 헛되지 않도록 이제부터라도 잘못된 지점을 바로잡고
잃어버린 신뢰와 위태로운 경제를 바로 세워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5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